오늘은 3월 17일, 현재 시각은 4시 43분. 어제에 이어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로는 이 정도 거리의 성간 여행을 적당한 시간 안에 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하다. 근처 별들의 3차원 분포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관측자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그 별들이 이루게 되는 별자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컴퓨터에게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 근처의 한 관측자가 지날 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7개의 별들이 이루는 별자리 모양이 그 관측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바뀜에 따라 별들을 연결한 다각형이 천구에 투영되는 모습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들을 서로 연결하여 만든 별자리들은 지구인의 별자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루르샤흐 검사에서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해석하듯이 말이다. 루르샤흐 검사라는 건 본래의 잉크 얼룩 같은 도형을 해석하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정신의학의 인격 진단검사법이었으나 현재는 성격 심리학, 임상심리학, 문화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검사 도구로 널리 쓰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앞으로 수세기 안에 크게 바뀔 것이다. 지구를 출발한 우주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면서 컴퓨터에서 밖에는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별자리들을 우주선에서 직접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별자리 모양은 공간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바뀐다. 즉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과 관측자의 상대 위치가 바뀌어도 주어진 별자리의 모양이 변하지만 관측자가 한 장소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해도 별자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별들이 무리를 지어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주위 동료들보다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별은 본래 있던 별자리를 떠나 결국 다른 별자리로 편입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주 공간에서는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들 중 하나가 폭발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동반성은 상대방과 이루던 중력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므로 폭발 이전의 궤도 속도로 우주 공간에 내팽겨쳐진다. 하늘에도 고무줄 세 총이 있는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별도 새로 태어나서 진화하다가 죽어 사라진다. 그러므로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새로운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그려진 별자리의 모양은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하다가 결국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겨우 몇백만 년 내에 불과한 짧은 인류사에서도 별자리의 모양은 계속 바뀌어 왔다. 한 가지 예로서 큰 곰 자리에 있는 북두칠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자. 가상 공간 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두칠성의 배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컴퓨터 계산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 북두칠성은 100만 년 전에는 국자가 아니라 창과 비슷했다. 만일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도착했다면 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때가 대체로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북두칠성이 창과 같은 모습의 배치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홍적세의 중기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빨리 돌리라고 지시하고 사자자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도록 하자. 태양의 겉보기 위치는 1년에 한 차례씩 천구상에 원을 그리며 완주한다. 태양의 천구상에서 이동 경로를 우리는 황도라 하며 황도 근처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들이 이루는 띠를 황도대 또는 황도수대라고 부른다. 먼저 조디악이 동물원을 뜻하는 주에서 온 말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물원이란 말인가? 그것은 별자리 12개 모두가 사자와 같이 동물의 형상을 본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이 지나면 사자자리의 모습이 지금보다 덜 사자같이 보일 것이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사자가 아니라 전파망원경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후에는 전파망원경이 오늘날의 돌로 만든 창보다도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겠지만 말이다.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에 속하지 않는 별자리이다.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4개의 밝은 별과 별자리 전체를 사선을 그리며 둘로 나누는 사냥꾼의 벨트와 같은 3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이다.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듯한 약간 흐릿한 3개의 별이 실은 천문학적 전통에 따르면 오리온의 칼이다. 하지만 세 별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별이 아니라 오리온 성운이라 불리는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많은 별들의 표면은 온도가 높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젊고 무거운 별이다. 이들은 빠르게 진화하여 초신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발 현상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무거운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주기는 몇 천만 년 정도이다. 만일 컴퓨터에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면 많은 수의 별들이 태어나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마치 밤의 반딧불과 같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태양의 가장 가까운 이웃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태양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켄타우루스 자리에 있는 알파별이다. 그런데 알파 켄타우리, 즉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은 사실 삼중성계로서 세 별들 중에 둘이 서로 마주보고 돌고 나머지 프록시마 켄타우리가 멀리서 이 둘 주위를 또 공전한다. 가깝다는 뜻에서 유래된 프록시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궤도상에서 이 별이 어떤 특정 위치에 올 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특별한 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별들은 이렇게 쌍성계 또는 다중성계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홀로 떨어져 있는 태양이 오히려 이상한 별이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의 영어 이름인 베타 안드로메다에는 이 별이 안드로메다 자리의 별들 중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다.
두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은 태양에서 75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 현재 우리 눈에 도착하는 별빛의 광자들은 사실 7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들이다. 암흑의 성강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75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그 별이 지난 화요일에 폭발했다 해도 우리는 이 별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앞으로 75년을 더 지낼 것이다. 비록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는 하나 빛이 안드로메다 베타별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7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되돌려 보자. 금년이 1980년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태어난 해가 1905년이니 지금 막 우리에게 도착한 광자가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을 떠났을 때쯤 지구에서는 스위스 특허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당시로서는 지극히 획기적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있었을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는 멀리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75광년이라는 거리도 천문학적 척도에서 볼 때에는 매우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에 불과하다. 태양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가 3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의 M31까지는 200만 광년이나 된다. 오늘 우리가 M31에서 보는 빛이 지구를 향해 출발했을 당시 지구에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조상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는 했겠지만 말이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퀘이샤까지의 거리는 80억 내지 100억 광년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주먼지가 뭉쳐 지구가 되기 전, 심지어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전의 상황이다. 천체들의 경우에만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체들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속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된다. 같은 방 안에서 나와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친구를 바라본다면 나는 사실 그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1억분의 1초, 즉 100분의 1 마이크로초 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이므로 3m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m 나누기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미터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지만 친구 모습의 지금과 10의 마이너스 8초 전의 모습, 10의 마이너스 8승 초 전의 모습에는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준성체 또는 퀘이샤와 같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천체의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80억 광년 떨어진 퀘이샤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그 퀘이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80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말이다. 가로에서 은하 형성 초기 단계에는 격렬한 폭발이 발생하는데 그 폭발이 퀘이샤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관측되는 것이다. 한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오래전의 모습, 즉 형성 초기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므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퀘이샤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실제로 5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자리에서 퀘이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지구에서 여태껏 발사된 물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이 두 대의 보이적 우주선이다. 지금은 광속의 약 1만 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가는 데에도 4만 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적정 기간 이내에 이 별까지 간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빛이 그리고 광속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빛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나 할 것인가? 만일 당신이 1890년대 토스카나의 시골 벌판을 거닐 수 있다면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파비아로 향해 걸어가던 한 10대 소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프러시아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네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니? 라던가 네 질문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 라거나 또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등의 폭언을 듣고 낙담한 학생이었다. 그는 프러시아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즐기기 위하여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북부 이탈리아를 방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규율이 엄격했던 프러시아의 교실에서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을 그는 그곳에서 곰곰이 그리고 주의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의 소년이다. 그리고 그가 이 들판에서 즐겼던 생각들이 나중에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 베른슈타인이 쓴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책의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베른슈타인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의 대중화를 겨냥했다. 그의 책 첫 페이지부터 전선을 지나는 전기와 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의 놀라운 속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이 책을 읽고 만약 빛의 파동을 타고 여행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상인가.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곱슬머리를 펄럭이며 시골길을 걷는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 이렇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생각이 오가고 있었다니. 만약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빛의 파동을 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파동의 마루에 타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마루에 타고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파동이라고 말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 빛의 속도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상해진다.